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온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003년 가을, 나는 그 집 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짧게 다녀온 뒤 곧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정민주는 우리 부모님이 좀 전통적인 분들이야 라고만 했어요. 전통적인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건데 그때의 나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소리가 삐걱거렸고 마당 한켠에는 시든 국화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순 씨는 나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살은 좀 찌워야겠네. 우리 집 며느리가 이렇게 빼빼하면 쓰나. 남편은 그냥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댁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가기 전에 쓰던 방이라고 했어요. 벽에는 아직도 야구선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만화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혼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일어나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손 안 맞으면 더 번거로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을 것도 없어. 어제 내가 닦았어. 결국 나는 식탁 앞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밥 짓는 걸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아버지 자리엔 갈비찜, 남편 자리엔 계란 프라이 2개, 내 자리엔 김치와 된장국.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것도 못 참으셨나 봐요. 우리 민준이 어릴 때부터 계란 2개는 꼭 먹여야 했어. 넌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네,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말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냐고요? 이름은 서윤아입니다. 그때 나이 32.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삶을 꾸리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주는 대기업 계열사 중간 관리자. 시아버지 정한수 씨는 30년째 건설자재 납품 사업을 해온 분. 회사 이름은 정한건재. 직원 수 25명, 지역에서 나름 알아주는 중소업체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순 씨는 그 사업의 실질적인 안주인. 돈 계산에 누구보다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며느리 밥상에 반찬 한 가지를 올렸습니다. 돈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몰라봐서 그런 거였죠.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거나 거기였습니다. 야, 이리 와봐. 거기, 저 그릇 좀 치워. 나는 매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울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 친정 동생 내외가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시댁 거실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새댁은 어때?
괜찮아? 외삼촌 뻘대는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글쎄, 집안이 좀 그래. 아버지 없이 자란 애야. 어머니 혼자 키운 거. 형제도 없고. 칼로 사과를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학교도 그냥 지방 국립대. 회계사 자격증은 있다는데 별거야? 요새 학원 다니면 다 따는 거야. 회계사가 뭐 대단하다고. 민준이가 눈이 낮아서 외숙 못벌대는 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회계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별거야? 요새 다들 따는 거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접시에 사과를 담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드세요. 시어머니는 나를 힐끗 보더니 눈을 돌렸습니다. 외숙 못벌대는 분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세댁. 그 말 하나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 얘기를, 그리고 내 학교 얘기를. 남편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성격이 좀 직설적인 거잖아.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그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첫 번째 추석. 시댁 명절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고추전. 12가지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켠에 앉아 지시를 했습니다. 당신도 손을 보태셨지만 핵심 작업은 내 몫이었습니다. 전이 타잖아. 불 줄여. 나물이 간이 약해. 소금 더 넣어.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해. 나는 말없이 했습니다. 오전 10시. 차례가 끝나고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형제들, 시어머니 친척들. 어른만 12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다 내가 했어.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형수, 솜씨 여전하네. 동태전이 맛있어. 그렇지? 비법이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인지 허탈한 것인지 감정의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밥상 한쪽 끝에 앉아서 나는 밥을 먹는 척 숟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새댁은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충북 청주 출신이에요. 아, 청주. 학교는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충북대야. 지방대. 작은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충북대도 좋은 학교잖아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성균관대 나왔는데 뭐 사람 인연이 어디 학교 따라가나. 어쩌다 보니 그 말이 명치 끝을 쳤습니다. 나는 차를 마시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음식을 다 자기가 했다고 하셨어.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체면을 중요시하거든. 체면이요? 응.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쁜 뜻은 아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고? 에이, 별로 크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집안 사람들은 다 알잖아. 나는 그 말에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임신을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처음엔 시댁에 알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딸이면 어떡해? 우리 집대 이어야 하는데. 성별은 아직 몰라요, 어머니. 뭐든 건강하게 낳아야지. 그런데 넌 몸이 너무 약해 보여서 걱정이야. 시아버지가 조용히 기침을 하셨습니다. 뭘 걱정해? 요새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시어머니는 그 말은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산후조리는 어디서 할 거야? 설마 여기서 하려고? 아, 어머니 댁에서 하면 폐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친정에 가려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친정? 그 혼자 사시는 분한테? 장손을 거기서 낳겠다는 거야? 장손인지 아닌지는 아직. 시어머니가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 간다? 그게 도리가 맞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편한 데서 쉬면 되는 거잖아요. 민준아, 너는 조용히 해. 이건 집안 문제야. 그리고 다시 나를 봤습니다.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우리 집 며느리면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지. 친정 타령하면 안 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타령이 아니라 산후 건강 때문에.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서 해. 끝.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와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냥 여기서 산후조리 하자.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여보, 나는 우리 엄마랑 있고 싶어. 엄마가 섭섭해 하잖아. 나는 안 섭섭해? 나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은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주거나 내 옆에 앉아 말을 걸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냥 밥 들어온다. 약 먹어라. 그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사흘에 한 번씩 먼 길을 오셨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과일 보따리를 들고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오는 날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한 가지는 잘했어. 마치 내가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결혼한 30여 년의 삶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돌이 됐을 무렵 시어머니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요일 저녁 밥상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계셨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유나야, 그 직장 이제 그만둬.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네, 왜요, 어머니? 애가 있는데 엄마가 일하러 다니면 어떡해? 지금 누가 보는 거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엄마 대신이야? 그렇게 키우면 애 버려지는 거야. 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남의 집 얘기하지 마. 우리 집 얘기야. 정씨 집안 손자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엄마가 돈 벌러 다니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제가 일을 해야 생활이. 그건 민준이가 해. 그게 남자 역할 아니야? 시아버지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안 돼? 영감은 또 그냥 두라고. 집안 꼴이 이러니까 내가 나서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나를 봤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야? 300 좀 넘어요. 300? 300 받으러 애 버리고 다니는 거야? 어린이집 비용 빼면 얼마 남아?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좋아. 근데 우리 집 며느리가 돈 버는 거 보기 안 좋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 형편이 안 되는 줄 알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시댁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남편은 그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욕실에서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35의 내 얼굴.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하며 고시원에서 버텼던 날들.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새벽. 처음 출근하던 날 얼마나 떨렸었는지. 야근하며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던 날들. 힘들어도 버텼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게 300짜리로 체면 깎는 일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물어볼 때마다 생각해보고 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나는 시댁 가는 날이 두려워졌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비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친구 딸 이야기. 정시댁 딸은 서울대 나와서 의사야.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어느 날은 시누이 친구 이야기. 민주 친구 있잖아. 걔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래. 집도 강남에 있고. 어느 날은 직접적인 비교. 너는 그 나이에 아직 그 법인이야? 더 큰데 못 가? 나는 매번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가 뭐야? 결과가 있어야지. 남편에게 토로할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는 없어. 원래 그런 분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구나. 아내의 편도 어머니의 편도 아닌 그냥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귀었습니다. 혼자 정리했습니다. 대신 나는 다른 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법인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회계사 경력을 쌓으면서 기업 감사와 재무자문 분야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지켜줬습니다. 결혼 8년 차. 나는 법인을 나와 마포구에 작은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 처음에는 중소기업 감사와 세무자문이 주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요. 한 달 고정 수입이 법인 다닐 때보다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5년 뒤 입소문이 쌓이면서 중견기업 감사 계약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소 직원은 15명이 됐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세무재무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댁에서 내 일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13년 차.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정한건재는 여전히 지역에서 알아주는 업체였지만 건설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70이 넘으셨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정민혁이 맡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나보다 3살 어렸고 서울 사립대를 나온 뒤 가업을 이어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영업을 잘한다고 집안에서 칭찬이 자자했죠.
시어머니는 민혁 씨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달라졌습니다. 민혁이는 역시 우리 집 핏줄이야. 사업 머리가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요즘 좀 어렵다더라. 어떡해요? 작년에 큰 아파트 단지 납품 계약을 땄는데 거기 시공사가 자금난이래. 납품 대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거야. 얼마나요? 한 4, 5억 정도 밀렸다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거 오래 묶이면 큰일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수치를 머릿속에 넣어뒀습니다. 4, 5억이 묶이면 자재 매입 자금이 막힙니다. 납품이 지연되고 신뢰가 떨어지고 다른 계약도 흔들립니다. 그 연쇄 반응을 나는 직업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달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에 좀 일찍 와. 집안 얘기 있어. 가보니 시동생 민혁 씨와 그 아내 미경 씨도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담보 제공하고 나니까 한도가 다 찼어. 민혁 씨가 말했습니다. 시공사가 워크아웃 신청을 했거든요. 법정 관리 들어가면 대금 받는 게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연봉이 얼마지? 혹시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보증은 좀. 그럼 유나는? 유나 사무소 운영하잖아. 나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재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시어머니가 약간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해? 그냥 보증이나 서달라는 거야.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정황건재에 진짜 위기가 왔습니다. 시공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법정 관리인이 채권자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황건재는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로 분류됐습니다. 4, 5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20에서 30%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 민혁 씨는 그 자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계약에 선투자를 해뒀는데 그 자금이 묶이니 신규 계약도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납품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황건재의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 대형 건설사 유창건설과의 3년 장기 공급 계약.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 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가 연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나야, 집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회사가 많이 어렵대. 유창건설 계약이 끊기면 회사를 못 버티는 거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 끝에 앉아 말이 없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우렁찼던 분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창건설 담당자한테 연락해봤어? 해봤는데 계약팀 쪽에서 막혀 있어요.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났나 봐요. 어떻게든 만나봐야 할 것 아니야? 유창건설 재무본부장이 이진혁 씨인데 그분이 만남 자체를 안 해줘요.
이진혁? 그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진혁 씨라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유나가 회계 쪽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유창건설 쪽에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뚫어지게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 1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면 좀 부탁해. 평생 처음 들어보는 부탁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유창건설 쪽으로 알아봤어? 아, 여전히 야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보는 중이에요. 빨리빨리 좀 해. 시간이 없잖아.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 사무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 민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혹시 유창건설 쪽으로 어떻게 됐나요? 많이 급합니다. 그 다음 날엔 시동생 아내 미경 씨한테서 왔습니다. 형님, 아이들 때문이라도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내게 전화를 하신 것이 유나야, 네 아버지.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렵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들었어. 목소리가 작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고맙다. 그 두 글자에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큰 목소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조용한 분이셨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유창건설 재무본부장 이진혁 씨, 나이 55. 내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내가 마포에 사무소를 열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처음으로 큰 감사건을 맡았습니다. 중견 건설사 하나의 외부 회계 감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감사 대응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진혁 씨였습니다. 당시 그는 재무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발견한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수정 요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혁 씨는 달랐습니다. 서 회계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쪽에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래 일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이진혁 씨는 유창건설로 이직해 재무본부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두세 번 협력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업계에서 서로를 알고 신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나는 이진혁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본부장님, 저 서윤아입니다. 아, 서 대표님. 오랜만에 연락 주셨네요. 바쁘신 중에 죄송한데 잠깐 개인적으로 뵐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언제든지요. 우리는 다음 날 광화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 대표님 뵌 게 한 1년 됐죠?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차를 주문하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이진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한 건지 아시죠? 그 자재 납품 업체요? 계약 해지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 시댁 회사예요. 이진혁 씨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이유, 현재 재무 상태,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 제가 직접 검토해서 보고서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진혁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이 직접 검토하신 거라면 믿습니다. 일단 보고서 받아보고 판단할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 처음 아닌가요? 나도 웃었습니다. 마지막이 되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미팅. 무슨 미팅? 업무 미팅.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TV를 켰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황 건재의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민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동생, 회사 재무제표랑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줄 수 있어요? 형수님이 직접 보실 거예요? 네. 민혁 씨가 바로 보내왔습니다.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7년치 재무제표, 매출 현황, 부채 현황, 납품 계약서 원본, 시공사 워크아웃 관련 서류, 자재 재고 현황,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정황건재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회사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았고 납품 실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순수하게 외부 요인, 시공사 부도에 의한 연쇄 피해였습니다. 회사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6개월 이행 계획도 넣었습니다. 자재 조달 루트 재정비 방안, 현금 흐름 회복 시나리오, 유창건설 납품 계약을 유지했을 때의 상호 이익 분석, 일주일을 매달렸습니다. 밤마다 사무소에 남아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뒤 혼자 앉아서 13년 전 야근하던 때처럼 일주일 뒤 새벽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44페이지. 나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13년 전 새벽 5시에 전을 붙이던 내 손을, 어쩌다 보니라는 말을, 이 한 가지는 잘했어라는 말을, 학원 다니면 다 따는 거야 라는 말을, 그 모든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수신인 이진혁 재무본부장.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열흘 뒤 오후 2시 이진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대표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혁 씨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분석이면 우리 쪽 내부 검토 자료보다 낫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불이행 원인이 외부 요인으로 명확히 정리됐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충분히 입증이 됐어요. 본사에 재검토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향후 6개월간 납품 이행 현황을 서 대표님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분기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저도 위에 보고하기 편합니다.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할게요. 그럼 내일 계약팀에 재검토 지시 내리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본부장님. 아니요, 제가 고맙습니다. 12년 전 그 감사 때부터 서 대표님을 믿어왔는데 역시 실망 안 시키시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유창건설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유지. 단 6개월간 납품 이행 상황 월별 확인 조건. 민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계약이 살아났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첫 번째였습니다. 내 이름을 부른 것이 13년 만에 내 어머니 유창건설 계약됐다더라. 네. 내가 한 거야? 이진혁 본부장님이 잘 봐주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한번 와라. 네, 주말에 갈게요. 주말. 시댁에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마당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늘 나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는데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계셨고 민혁 씨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나를 위한 차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셔.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많이 섭섭하게 굴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얘기도 그랬고 직장 얘기도 이런저런 말들.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보통이 아니더라.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로 말했습니다. 보통이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 또 그 두 글자.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더 잘 되셔야죠. 제가 6개월 모니터링 도울게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내가 그동안 내 어머니한테 맡겨만 두고 신경을 못 썼어. 미안하다. 나는 그 말에 잠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응. 미안해. 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남편이 잠깐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많이 상처받은 거 알면서 그냥 뒀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해낼 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어두운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혁이한테 들었어. 내가 일주일 밤마다 사무소에 남아서 자료 검토했다고. 보고서를 44페이지나 썼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사무소 규모가 그렇게 된 것도 말할 기회가 없었어. 내가 물어본 적이 없었지. 응. 남편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달라지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 보여줄게. 집에 도착해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13살이 된 아들이 이제 키가 내 어깨까지 왔습니다. 오늘 할머니네 어땠어? 응. 잘 다녀왔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여. 그래.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한건재는 유창건설 납품 계약을 완전히 정상화시켰습니다. 나는 매 분기 보고서를 이진혁 본부장에게 제출했고 납품 이행률은 100%였습니다. 민혁 씨는 그 과정에서 회사 재무 구조를 다시 세웠습니다. 무리한 선투자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혁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시동생,
회사 내부의 간단한 재무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요. 나중에 또 이런 일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민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제가 몰라봤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시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야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부엌에 같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부칠게. 넌 나물 묻혀. 분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분업이었습니다. 밥상에는 내 자리에도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비찜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우리 엄마가 시댁에 오셨던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 어머니. 우리 엄마는 살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그동안 우리 유나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이런 딸 키우셨으니.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국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직원이 22명이 됐습니다. 중견기업 감사 계약이 늘었고 대기업 계열사 세무자문도 2건 따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 회계사. 됐네. 응. 그럼 지금 행복해?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행복. 그 단어를 언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는지. 응. 엄마 지금 행복해.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같은 사람 되고 싶어. 그 말이 13년치 밥상보다, 13년치 야보다, 13년치 비교보다 훨씬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나를 처음부터 인정해줬다면 어땠을까?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명절 밥상에서 울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삶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무시들이, 그 야들이, 그 학원 다니면 다 따는 거야들이 나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전을 부치면서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눈물이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절대로 남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으로, 올봄 시댁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낡은 철문 옆에 나는 마당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주다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네. 너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좀 심하게 굴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겁이 났던 것 같아. 우리 민준이가 데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시어머니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모르면 무시하는 게 내 방식이었어. 잘못된 방식이지. 미안하다, 유나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내가 왜? 제가 먼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시당한다는 생각만 했지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힘을 뺀 웃음. 마당의 국화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참는 것과 이기는 것 사이에는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것.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무시해도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것. 그게 결국 가장 강한 대답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부른 날을 기억합니다. 야가 아닌 유나야로. 그 순간 13년이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13년이 완성된 거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더군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서윤아. 지금도 새벽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를 무시했던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무시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